네, 안녕하세요. 한국공익법인협회 김덕선 회계사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공익법인 입문 강의입니다. 우리가 공익법인과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개념들을 살펴볼 거고요. 우리가 공익법인 업무를 하지만 그런 기초적인 개념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고요. 이제 설립 절차와 주무관청과 관련된 내용도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설립 절차가 끝났다고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공익법인을 할 수 있냐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럴 때 막힘없이 공익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구성했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이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바로바로 답하실 수 있는 실무자들 많지 않을 거라 봐요. 우리 협회 교육 많이 오셨던 분들은 답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닌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은 또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공익법인 정의 살펴볼 거고요. 공익법인은 또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다음에 당장은 우리는 이제 설립된 상태인데 설립을 처음 하는 이제 실무자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 설립하는지. 그 설립 절차들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설립하는 이유는 또 기부금이죠.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 주려고 공익법인 우리가 설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부금 단체 유형과 지정 방법들 살펴보고, 그다음에 공익법인 설립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다음에 과세 사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고요. 자, 처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무엇인가? 개념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이제 민법상 용어고요.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목적 자체가 영리가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비영리는. 그래서 민법에 보면은 32조 이렇게 나와 있죠.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비영리법인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무관청이라는 게 있고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법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영리법인은 주무관청 허가라는 게 없는데 비영리법인은 다 주무관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은 주인이 없어요. 영리법인과의 가장 큰 차이죠. 영리법인은 주인이 누구예요? 주식회사면 주주고 유한회사면은 사원들이 주인이죠. 근데 비영리법인은 주인이 없어요. 가끔 이사장님들이 이제 설립하신 분들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주인이 아니에요, 본인이. 물론 그분들이 이 얘기하면 싫어하시죠. 근데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국가예요, 원칙적으로. 우리 비영리법인 정관 보시면은 자녀재산이 국가 귀속된다고 돼 있잖아요. 국가 귀속. 해산할 때 자녀재산은 국가 귀속한다고. 그래서 구조는 어떤 국가가 하는 공익사업의 일부를 우리 비영리법인이 위탁을 맡아서 하는 게 우리 비영리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떤 국가 사업에 위탁 관리하는 조직이에요. 비영리법인은. 왜냐하면 민간에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국가가 민간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고 어떤 사업을 하라고 우리에게 위탁해 준 겁니다. 그래서 해산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자녀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또는 국가에 기소하죠. 자, 영리법인은 또 민법에 정의가 돼 있어요. 39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의 설립을 쪼도 법인을 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사단이에요. 사람이 모여서 설립됐으니까. 그래서 영리법인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항상 그런 질문을 하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차이가 뭐냐고 질문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 영리가 기본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비영리법인도 영리사업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있죠. 비영리법인도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법인에서 영리사업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도 법인세법에 나오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요. 수익사업을 하면은 영리법인과 똑같이 법인세를 내야 해요. 자,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주인이 없다 했죠. 영리법인은 주인이 있어요. 어떤 주식회사는 다 주주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하죠. 그게 배당이죠.
그래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데 비영리법인은 배당이란 게 없어요. 잠재적으로 국가가 주인인데 우리는 이제 위탁관리인데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고 돈을 받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배당이란 게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라고 이제 법무부에서 운영한 사이트인데 여기 보면은 이런 핵심적인 개념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사단법인은 사람이에요, 구성 요소가. 근데 재단법인은 재산이에요. 그래서 어떤 실무자가 얘기하셨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차이는. 자, 사단법인은 사람이 말을 하는데 재단법인은 재산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근데 돈이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럼 누가 말을 해야겠어요? 돈 주인이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출연한 분들이 법인의 경영, 운영하는데 목소리를 내시죠. 돈 주인. 사단법인은 아까처럼 주식회사가 여러분 주식회사 사단법인이라 있어요. 그래서 영리, 비영리 형태가 다 가능해요. 사단법인은. 근데 재단법인은 비영리 형태만 가능해요. 돈이 모여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 사단법인은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죠. 근데 재단법인은 재산을 출연하는 게 더 중요해요. 물론 사단법인도 재산을 일정 부분 출연을 해요. 하지만 재단법인은 기본적으로 사단법인보다 재산이 더 핵심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에는 있는데 재단법인에 없는 게 여러분 사원총회입니다. 총회. 뭐 우리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가 있죠. 이사회도 있고. 근데 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서 구성된 법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원총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회만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해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죠. 돈 주인이 말을 한다고. 그리고 사단법인은 사원총회 의사결정이 중요해요. 이사회보다 사원총회가 더 권한이 있는 기관이에요. 주식회사도 똑같잖아요.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더 많아요. 그 중에 일부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사회가 맡아서 하죠. 자, 사단법인, 재단법인 있고 법인 회사는 임의해산 가능, 임의해산 불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다 주무관청 허가 받아서 해산을 해야 돼요. 이것도 임의해산이라는 개념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를 봤어요. 조직의 가장 큰 차이는 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있고 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뭐 정관 변경, 해산과 같은 의사결정은 사원총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민법에 보면은 또 이 내용이 있죠. 민법 제40조, 43조에 보면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정관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국가로 치면은 정관은 사실상 헌법이에요. 헌법. 어떤 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 설립자, 뭐 출연자, 그 다음에 주무관청도 이해관계자예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설립할 때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약속을 담은 문서가 정관이에요. 그래서 정관 여러분 사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하나 꼽으라 하면은 정관이에요. 정관. 그러니까 정관을 한번 두 개 비교해 볼게요. 자, 어떤 정관을 작성해서 처음에 발기인들이 기명날인을 해요. 정관 작성할 때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염두에 두신 분들은 정관의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인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 내역 공개한다는 내용, 자녀재산, 해산 시 자녀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특정 다수가 수혜자라는 내용, 뭐 회원의 침묵을 도모한다 이런 게 정관의 목적 사업에 있으면은 지정기부금단체 승인이 안 나요. 그래서 정관을 제일 주의하셔야 돼요. 자, 목적 명칭 똑같아요.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자산에 관한 규정 똑같아요. 이사 임명 규정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사단법인에는 있는데 재단법인에 없는 게 사원 자격.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다 했죠. 총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존립 시기 해산 사유를 정한 때는 그 시기 사유, 언제 해산할지, 뭐 예를 들자면은 목적 사업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런 때 해산한다는 그런 해산 사유에 대해서 정관이 기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재단법인은 여기 있죠. 재산을 출연한다. 재산을 출연하는 행위가 가장 중요해요. 사단법인은 재산보다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단법인은 회원이 없잖아요. 사원이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재산 출연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비영리법인, 우리 공익법인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유형별로 좀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여기 근거 법령을 보세요. 다 특별법이에요. 어떤 특별법? 여기 문화예술 뭐 단체 진흥법이, 문화예술 진흥법이 있는데 다 특별법이에요. 일반적으로 민법은 기본적으로 설립의 근거법이 되는데, 여러분 설립허가증 보시면은 민법, 그 다음에 관련된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이 이제 규정돼 있어요. 설립허가증에 보시면. 그래서 주로 장학재단은 이제 교육청을 통해서 설립하고, 공익법인 설립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설립이 이루어져요. 물론 장학재단인데 이 법이 아닌 법률로 설립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 교육청에 가시면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익법인법으로 줄여 설립을 합니다. 특징은 학술장학은 대부분 공익법인법 설립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공익법인법의 장점은 규제가 매우 많긴 하지만, 장점 하나는 이 법에 의해서 설립하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당연 공익법인을 인정해줬어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이 법은 관리 감독이 철저하기 때문에 이 법으로 설립하면은 당연 공익법인을 인정해줬어요. 별다른 신청 절차 없이. 근데 이게 2018년에 세법이 개정됐죠. 정말 잘못 개정된 법령이라고 봐요. 이게 법 개정된 이유가 국세청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개정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법은 이제 주무관청이 관리 감독하는 법이죠. 관리 감독이 안 되면은 주무관청이 더 열심히 관리 감독을 해야지, 주무관청이 관리 감독을 안 한다고 세법의 영역으로 관리 감독 의무를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자,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설립할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혜택이 요거였는데, 당연 공익법인이 되는 거였는데, 이 법에 설립하면은 별다른 절차 없이 세법에서 공익법인을 인정해줘요. 근데 그게 사라졌어요. 장점은 우리나라는 장학재단에 대한 장점이 많아요. 네, 장학이라는 사업을 옛날에 1960년, 70년도부터 되게 장려를 했죠. 전쟁이 끝나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나서는 이제 교육에 관심을 가지죠. 그래서 60, 70년대에 장학재단들이 많이 생겼는데, 뭐 최근까지도 장학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장학재단에 대한 혜택이 많아요.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 감면이 돼요. 경우에 따라서 100% 감면까지 돼요. 50%, 100%까지. 그 다음에 재산세, 지역자원세 같은 그런 세금들도, 지방세들도 감면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임대 수익에 대한 법인세도 장학금을 임대소득으로 80% 이상 지급하면 또 100% 감면이 되죠. 50% 이상 지급하면 80% 감면되고, 그래서 감면이 돼요. 단점은 이 법에 의해서 설립되면은 규제와 감독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부를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기본재산이라고 보거든요. 기본재산의 개념은 조금 이따 볼게요. 근데 이 소액 기부 자체도 주무관청이 허가를 받고 쓰라고 돼 있어요. 모든 기부금에 대해서는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용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이 주무관청인데는 사업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특히 주무관청 중에서 교육청이 제일 관리 감독을 깐깐하게 하는 편이에요. 되는 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데가 교육청이죠. 이게 순환 보직의 문제인데, 그래서 상당히 규제가 많은 편이에요. 혜택은 별로 없는데 이제 규제가 많은 법으로 바뀌었어요. 사실상 정말 의미가 없어졌어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업법이에요. 사회복지법인은 모두 다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설립을 합니다. 공익법인법과 비교해 보면은 규제의 정도는 큰 차이는 없어요. 사회복지법이 좀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또 확실하게 있죠. 공익법인법에 없는 장점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어요. 법인세법에서 별다른 신청 절차를 하지 않아도 이 법에 의해서 관리 감독 받으면은 이제 세제 혜택이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취득세 같은 것도 면제되고요. 등록면허세, 주민재산정보본,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도 다 면제가 돼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아예 내질 않아요. 100% 준비금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관리 감독이 엄격하다 했죠. 공익법인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결선 회의록 공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사 일부는 외부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또 서식을 작성해서 내야 돼요. 문제는 이 서식들이 상당히 낙후돼 있어요. 옛날에 만든 서식이고 개정이 별로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서식들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단점이 많지만 또 확실한 장점도 있죠. 사회복지법인도 별다른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 공익법인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장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의료법인. 이것도 의료법인 설립하려면 무조건 의료법을 따라야 되죠. 여기도 병원 설립과 관련되는데 당연 지정기부금 단체예요.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할 수 있어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그리고 좀 의료 취약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때는 법인세도 면제해줘요. 뭐 단점은 뭐 여기에 있는 단점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재산 처분에 좀 제약이 많은 편이에요. 그 다음 학교법인. 학교법인도 당연 지정기부금 단체고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해주죠. 그래서 뭐 사립학교법 등의 적용을 받고요. 학교법인 설립하려면 학교 이제 이 관련 법령을 따라야 됩니다. 자, 문화예술진흥법과 민법에 설립하죠.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적용하는데 이것도 2018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당연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제외됐고요. 법인세법 이제 개정되면 제외됐고 당연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공익법인의 범위에서도 제외가 됐어요. 뭐 수익사업에 대한 면제와 취득세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다른 공익법인 유형보다는 좀 자유로워요. 자, 참고로 이제 감면 규정은 항상 그 일몰이라고 하거든요. 언제까지 감면을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게 끝나면 감면이 종료됩니다. 보통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연장은 되고 있어요. 어쨌든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익법인의 정의와 법적 지위. 우리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하는데 크면은 공익법인이 뭐고 비영리법인이 뭔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공익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공익법인이 광의의 공익법인이 있고 또 협의의 공익법인이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의 범위를 좀 넓게 봐요. 자, 과거에는 협의의 공익법인은 이 공익법인법에 설립된 공익법인만 공익법인으로 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 공익법인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만 공익법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이제 협의의 개념이고, 근데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좀 더 넓게 본다 했죠. 그냥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데들은 공익법인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세법 목적이에요. 자,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다.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이 되죠. 세법에서는 이번 증여세라 하죠. 내가 누군가에게 뭐 금전이나 물건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은 세금을 누가 내요? 받은 사람이 내요. 돈을 받은 사람이. 그러면은 우리가 공익법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죠. 그럼 이전하면은 그 재산을 받은 공익법인이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돼요. 국가에 납부해야 돼요. 근데 세법이 혜택을 줬죠. 그 돈을 받아서 공익사업에 쓰기 때문에 국가를 우리가 대행한다 그랬잖아요, 공익법인이. 그런데 굳이 세금을 또 부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면세 혜택을 주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받은 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면세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법에서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증여세 면제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세법에 열거가 돼 있어요. 그냥 좋은 사업 한다고 다 공익법인이 아니에요. 세법에서 열거한 유형의 사업을 하는 법인들만 공익법인이에요.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법 용어로는 이제 조세 법률주의라는 건데, 세법에서 열거되어 있는 단체들만 공익법인이에요. 자, 근데 2018년 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인정받고 있죠. 21년 내년부터는 공익법인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도 세법에서 당연 공익법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혜택이 하나도 없다 했죠. 기부금 영수증 발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돼요. 옛날에 장학재단들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공익법에서 설립된 공익법인은 이제 앞으로는 이 법에 의해서 설립됐다고 상속세및 증여세법에서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저는 상당히 잘못된 개정이라고 봐요. 이 법이 얼마나 까다롭고 규제와 감독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혜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잘못된 개정이라고 봐요. 자,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출연, 기부, 도대체 뭔가?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옥수수와 강냉이 정도의 차이라고 봅니다. 비슷한 용어예요. 비슷한 용어인데 세법에서 다르게 부르고 있는 거죠. 출연은 사전적 용어는 금품을 내어 도와줌. 그 다음에 법률 용어로 어떤 사람이 자기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무상으로 무언가를 준다는 거예요. 기부도 물건을 좀 의지하거나 부탁함. 보통 출연이라는 단어는 민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고요.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기부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기부는 법인세법에 사용된 용어로 무상으로 재산을 공익법인에 이장 안 한다는 의미예요. 기부는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유사한 개념을 다른 용어로 부르고 있어요. 법인세법에서는 고유목적사업이라고 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공익목적사업이라고 해요. 두 개의 개념이 완전 똑같지는 않은데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법마다 용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광의의 공익법인과 협의의 공익법인 개념을 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익법인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들이 당연 공익법인에서 사라졌다 했죠. 여기 보시면은 개정 전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빨간색 부분.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은 당연 공익법인으로 인정됐어요. 여기 다 열거가 돼 있죠. 위에 보시면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은 당연 공익법인이에요. 별도 지정 절차 없이. 근데 개정되고 난 뒤에는 여기 5호 여기가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술 문화도 삭제가 됐어요. 공중위생 환경보호도 삭제가 됐어요. 이런 데들도 다 그러면은 5, 6, 7에 기존에 있던 데는 어디로 하냐면은 9번이 있죠. 9호. 다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을 국세청 통해서 국세청 통해서 기획재정부의 지정을 받고 거기에 관리 감독 받아라는 거예요. 이유는 주무관청이 관리 잘 안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삭제된 5, 6, 7에 있는 데들은 2021년부터는 다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익법인 설립하시고자 하는 기관들은 이제 올해부터 설립하는 기관들은 모두가 다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규정된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이나 학교나 종교 이런 데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요거 있죠. 10호. 요거 삭제됐거든요. 이거 따라가 보면은 이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별표 6의 3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 규정하는 기부금 단체인데 그게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의미가 없는데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공익법인 세무안내라는 책자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 국세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책자예요. 그리고 공익법인에 대한 개정세법이 즉시 반영이 되죠. 무료입니다. 세무서 가서 달라고 하면 한 권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PDF 파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올라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책만큼 공익법인에 대한 핵심 세법을 간략하게 잘 정리한 책이 없어요. 그래서 공익법이나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이나 설립을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보셔야 돼요. 네, 공익법인 세무의 거의 바이블과 같은 책입니다. 꼭 보셔야 돼요. 혼자 보시기 어려운데 저희 협회에서 이제 영상 강의 제작한 게 있으니까 그거 같이 보시면 돼요. 네. 저도 실무자 처음 할 때 이 책 봤거든요. 물론 처음 할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어렵긴 한데 꼭 그래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문구인데 기존의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한 법률에 따라 적용받는 공익법인과 민법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이런 말이 있는데 다 생략하고 자 공익법인 설립에 따른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일부 유형에 해당했다. 그래서 자, 이게 협의의 공익법인, 이게 광의의 공익법인이죠. 그래서 이 법에 의해 설립하면은 당연 공익법인으로 인정해 줬어요. 근데 이제 19년 1월 1일부터는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만 공익법인이 된 거예요. 방금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기존에 공익법인법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올해 말까지만 이제 공익법인이고 2021년부터는 똑같이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저희 이제 협회 교육 여러 번 오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올해 신청하라 그랬죠. 올해 신청하면은 주무관청 추천을 받고요. 최초 지정받을 때 기간 6년이 돼요. 그 다음에 뭐 홈페이지나 이런 요건들도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워요. 근데 이제 내년에 신청하면은 국세청에 추천을 받아야 되고요. 최초 지정 기간은 6년이 아닌 3년으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나 그런 관련 요건들, 또 대표자 확인서도 내야 되고 여러 복잡한 요건들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가급적 올해 무조건 신청하세요.